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6주차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 질문들을 뭐 대충 훑어봤는데요. 그냥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건강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 플라시보에 관련된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주로 많았습니다. 질문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몇 가지 그 그냥 어, 순서 없이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강 불평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못 사는 쿠바보다도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건강 불평등의 구조가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은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의료보험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 체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또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떨어진 다른 변수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뭐 저 코로나 치료를 받는데 뭐 거의 1억까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살인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은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미국의 비만율 1위라고 하는데 미국이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미국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걸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특히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 비해서 훨씬 불평등이 심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이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굉장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이 학생은 이게 상식 수준에서 미국이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경우도 불평등이 큰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뭐 불평등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못 살아서 그렇지 불평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이 적어서인 것도 있고요. 북한이라고 해서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또 특별히 건강 수준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잘 알고 있죠. 대체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은 그 평균 수명 차이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저 지금 그 이번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 불평등 같은 경우 특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식적으로서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런 사회적인 요인으로 바라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도 사회적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태생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선천적인 요인조차도 사실은 더 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분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생물학적 요인이지만 생물학적 요인하고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그렇게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뿌리 깊게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인 요인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시보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생물 문화로 이해하지 않고 트라우마로 인한 신경 장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인들, 생물학적인 요인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저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그 저변에 어떤 메커니즘이 또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둘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플라시보의 반대가 노시보죠. 거꾸로 부정적인 그 예상을 할 때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시보라고 하고요. 플라시보의 반대고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여전히 생물학적 현상과 사회심리적 현상을 구분지어 생각하려는 그런 그 선입견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불평등이 그렇다 하지만 결국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이 생물학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을 조정해서 건강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조정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겠죠. 심리적 요인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인 현상에 기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무시하고 심리적 요인만 조절한다면 그건 금방 재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그 건강 불평등을 얘기하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얘기했던 불평등 그런 서비스의 불평등이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조 자체가 불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건강 상태 자체가 평등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소득의 분포, 불평등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확대된 자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 그랬는데 확대된 자아, 우리는 그냥 이 내 피부 속에 갇혀지는 곳이 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그 관계를 통해서 타인들과 연결돼 있고 사회 구조와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피부 속에 가두지 말고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때 그것이 확대된 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했어요.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긴밀히 연결됐다는 겁니다.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잡아서 뭐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올더 석슬리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불평등한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 설정이죠. 소설의 설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개념 자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건 상상된 세상이죠. 상상된 세상이고 그 현실에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 인지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불평등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불평등을 인지조차 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런 사회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끝나는 얘기인데 어떤 학생은 원시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렵 채취 시기에 농경 시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 뭐냐면은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경 시대와 수렵 채취 시기의 유골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인 우리 그 고고학적 증거로 우리가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시기에는 인구는 적었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 체격도 좋았다고 그러죠. 영양 상태도 좋고 체격도 좋았다 그러고 수명도 더 길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그 인구들의 평균 건강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그랬어요. 평균 수명이 아닌 질환의 빈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을 무엇으로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의 개념을 통해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시기에 건강 그 개개인들의 건강 상태는 농경 시대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뭐 플라시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환상통 얘기를 했습니다. 환상통을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 얘기도 했어요. 강아지가 수술했는데도 다리를 들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통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럴 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는 수술하고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 집 강아지는 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강아지들이 그런 기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그런 그 발을 디뎠을 때 실제로 환상통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제 아직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뭐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 불평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학생은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 불평등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 글쎄요. 아주 완벽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은 없겠죠 아마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야만 경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발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불평등 상황에 적응하고 산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없는 거잖아요. 거기 불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불평등이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적응 그렇죠. 하지만 뭐 적응을 하는 거 이 학생은 적응이 아니라 우월한 위치 서기 위해 노력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불평등을 극복하고 그 경쟁사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는 그 불평등 구조에 적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세 가지가 다 유효한 전략일 거예요. 유효한 전략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런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건강 자체가 상당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 알죠. 비정규직이에요. 다 금방 그냥 해고돼 버리거든요. 또 알바 노동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서 자기 목소리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른 길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불평등한 사회에서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 왜 그러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 전문직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신뢰가 낮을 거고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내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평등하다면 저 사람이 어떤 그 의도를 가졌을지를 우리가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불평등한 사회라면 저 사람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뭐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행동이 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뢰를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소득이 낮아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죠. 그렇죠. 이거 잘 보셨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강의 나왔던 쿠바 같은 나라일 거예요. 아니면 저 부탄 같은 나라도 뭐 그렇겠죠. 소득은 낮아도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불평등 지수도 낮을 뿐더러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그저 정책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행복 지수를 기준으로 정책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는 이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주관적 행복 그것을 강조하는 정책을 세운다면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여러 정치 철학자들은 그런 방향에 대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몸의 규범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뭐그 어, 어, 그 새로운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아침에 맨날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달리기를 뭐 몇 킬로 한다. 그게 이제 몸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1시간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것이 몸의 규범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규범을 내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학생은 어, 로봇이 모든 일을 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아마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주어진 그 조건에 그대로 순응하지는 않죠. 항상 그 로봇이 모든 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운동량이 적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죠. 로봇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누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일을 또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음, 자폐증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적 상황에 대해 뇌석에 스스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자폐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상 뭐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 자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영화도 나오고 그렇죠. 뭐 뷰틸 뭐죠? 뭐 잊어먹는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템플 그랜든이라고 하는 자폐 환자인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몇 권 제가 읽었는데 그걸 보면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것을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어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면역 인지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데 어, 이건 지금 또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나의 지향점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인지 구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잖아요. 면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신경계는 그 어떤 인지 구조를 갖고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만 면역계는 나의 물질적인 경험, 내 몸의 물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면역계의 어떤 네트워크로 새겨 넣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면역이고 인지 세계에서는 신경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죠. 공동체의 사회 심리적 요인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건강할지 이거 있죠. 제가 어디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촘촘한 지역일수록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사르디니아라는 섬에 가면 남녀가 모두 장수하는데 그 사람들 생활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이 학생 아까 얘기한 거예요. 수렵 채취 시기에 건강했을 거라는 추측이 살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현재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기였는데 이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라고 그랬어요. 아마 평균 수명은 짧았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 시대보다는 길었다는 거예요. 농경 시대보다는 오래 살았고 또 체격도 좋았다는 거죠. 수렵 채취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 우리들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고고학적 증거로 보면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수명 그 자체만 갖고 건강의 수준을 바라보기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에 다른 지표가 없을 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갖고 건강 지표를 삼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건강 불평등을 볼 때도 그 지표로 되게 평균 수명을 잡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런 불확실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오래 사는 게 건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지금이 그때부터 훨씬 더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기준을 정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현재에 가까울수록 더 건강하다. 뭐 그거는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강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과 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죠? 면역계도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어,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인지, 뭐 유전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도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연결고리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죠. 뭐 사이코뉴로 이뮤놀로지라든지 사이코뉴로 엔도크리놀로지 같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시스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에 있어서 이 학생은 이제 정보의 불평등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불평등하게 분포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치료과 면역력은 다른 것인가요?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면역이지 면역력. 그건 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면역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질병을 물리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면서 평등한 공산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삼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현실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한 사회였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상은 평등한 거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중국이 평등한 나라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불평등한 나라거든요. 아까 미국이 불평등하듯이 중국도 엄청 불평등한 나라인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무당들이 보이는 치유 효과도 역시 플라시보인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당들이 어떤 영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 얘기를 했는데 10대 임신이 불평등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물학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또는 심리적인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흑인 노동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대개 흑인 그런 그 가난한 노동자들은 우선 아이를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고 잘 보살피지 못하죠. 잘 보살피지 못하니까 어떻게 겠어요? 자기들 나가서 나름대로 어떤 험한 세상을 살다가 거기서 범죄도 저지르고 뭐 안전하지 않은 섹스도 할 거고 그렇다 보면 10대 임신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로 보게 되면 그런 불평등한 사회에 10대 임신이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인과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네트워크 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재밌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내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거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1, 2년 사이에 단기간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습관으로 굳어져 있을 때 물론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나의 몸속에 굳어져 있는 걸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소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경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또는 능동적인 어떤 변경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이 정도 합시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